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국면에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가 야권의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아직은 사실관계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다른 이슈들을 모조리 집어삼킬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위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요? 네, 사실대로 잘 증언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권을 찬탈하려는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으로 여겨집니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관련 내용 신문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문 보시죠. 자, 중앙일보입니다. 여당에서는 바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 여권 고발 사주한 의혹이 있다.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진 의혹이었는데 이 의혹을 그대로 받아서 여권에서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것은 정치 공세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모두 사실 아니다.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중대한 비행위로 이제 규정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여권에서는 일단 정치 개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검사가 만약에 고발장을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해라, 우리가 수사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논쟁으로 상당한 정치적인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역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진상조사하라. 인터넷 매체에 보도가 있은 이후에 어제 오후에 바로 발빠르게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감찰하는 데 시간 좀 걸리겠죠? 감찰은 불가피할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어떤 직분에 위반되면 징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손준성 지금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이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은 지금 해당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감찰 먼저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계일보도 지적하고 있듯이 만약에 이 사건이 연결고리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대선판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사건, 의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의혹 제기의 시작이 된 인터넷 매체 보도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4월 3일 윤 전 총장의 측근이던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현 의원에게 당시 후보였죠. 후보에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그리고 언론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웅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을 했다라는 게 요약된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책보좌관이 여러 가지 고발장들을 김웅 당시 후보에게 전달했고 후보는 당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고발장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입니다. 여기에는 고발인은 비워져 있는 반면에 고발을 해야 할 황희석 그리고 최강욱, 유시민을 포함한 언론인과 또 성명 불상자들 11명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보도가 나오자마자 여권은 일제히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권을 찬탈하려는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으로 여겨집니다. 대권을 준비한 검찰총장은 깡패라고 불러야 합니까? 반란군 수괴라고 불러야 합니까? 화가 치밀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셀프로 고발하게 하고 셀프로 사실은 또 자기가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제3자가 고발했으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고발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 체계상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알았느냐, 당시 윤 총장이. 나아가서는 시켰느냐, 이제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고발을 의뢰했으면 그건 선거 개입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죠. 검찰 조직,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경선판도 자체를 뒤흔들 만한 폭발적인 사안입니다. 자,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등등 여권의 대선 주자들 일제히 맹비판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다.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윤석열의 정치 공작 게이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가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 그리고 조 전 장관 역시 윤석열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다 계획이 있었다. 명백한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사실관계가 좀 모호합니다만 어쨌든 여권에서는 그야말로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뉴스버스의 그 보도를 사실이다라고 지금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뉴스버스의 보도를 우리가 보면 알지만 사실은 그 김웅 의원과 그 손준성 정책관 사이에 주고받은 SNS 뭐 이런 것도 보니까 한겨레신문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그 이진동 발행인이 네. 그걸 입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럼 그걸 이제 어디서 입수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가장 큰 쟁점은 사실은 이런 사실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알았느냐입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게 가장 큰 쟁점인데 관여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진동 발행인은 뭐 그런 지시한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증거가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윤 전 총장이 과연 이 부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러면 그 뉴스버스의 그 보도의 출처 이게 과연 어디냐? 이게 또 하나의 뭐 다른 어떤 뭐 공작적 무슨 행위에 의한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니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2020년 4월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 네. 과연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해서 고발을 하도록 사주를 해서 윤 총장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요. 첫 번째로 이제 뭐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그 직전 해에 한겨레가 이제 그 윤중천 리스트에 윤석열 총장을 올렸을 때 직접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오해받을 짓을 할 이유는 우회적인 없고요. 방법 쓸 필요 없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관련 건이 있는데 사실 4월 7일 날 이 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됐던 그 검언유착 관련 보도는 3월 31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내가 왜 수사 대상자가 돼야 되냐고 내부적으로 한창 실갱이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일을 왜 하겠느냐. 고발을 해서 아무 득될 게 없는데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점이 굉장히 특정돼 있기도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상당히 근데 이 많고요. 사안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요, 시점이랄지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날 뭐 타이밍이랄지 뭐 총선 전이냐 아니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 의혹 제기 자체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출마 선언한 다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고 하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권의 총공세였잖아요.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 덮어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지지도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보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아까 그 CG를 통해서 그 고발장을 구체적으로 봤잖아요. 네. 그러면 고발장의 작성 자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신빙성 있게 보여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뉴스버스 보도 자체에 어떤 신빙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손준석 정보정책관이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최측근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관련성에 대해서 계속 여당에서 이제 공격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한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아까 우리 최 의원께서 지목하신 것처럼 이 고발장을 어떻게 뉴스버스에서 입수를 했을까? 그러면 야당의 윤석열 전 총장의 측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주장할 수 있어요. 고발장 자체를 지금 입수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 고발장을 정말 작성됐다고 한다면 손준석 전 정책관이 가지고 있었을 거고, 아니면 김웅이랄지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쪽에서 이게 아마 밖으로 나갔을 것이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과 견제가 있는 측에서 그것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약간 윤석열 전 총장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지난 11월에 판사 사찰관 관련해서 네. 감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손준석 정보정책관에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서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인터넷 매체에 흘리고 또 이걸 받아서 대검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 야권의 제일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여권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그렇죠. 여권의 시나리오죠.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진실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이 송 검사님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프레임을 짜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은 2020년 1월 이전까지는 원유지청장으로 계시던 분이고요. 네. 2020년 1월에 추미애 장관이 인사이동을 시켜서 이쪽에 앉힌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 네. 7월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근들이 다 쫓겨날 때도 그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제상 총장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거기 있던 모든 대검 간부들도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어야 되는데 그분들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이 앉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디테일을 안 보고 그냥 최측근이다 이렇게만 놓고 지금 프레임을 짜서 이제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가려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일단 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형사 7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부각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이제 최측근이다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다음에 원주시청 갔다가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게 됐죠. 사실 같이 근무한 인연만 따지면 우병우 씨도 윤석열 씨하고 같이 근무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같이 근무한 것만 가지고 최측근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뉴스버스가 주장하는 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식물총장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손준석 정보정책관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또 물론 뭐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인사에 있어서 불리를 안 줬어도 또 뭐 그 전에 또 같이 코드가 맞아서 친해질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은 손준성 검사예요. 손준성 검사가 과연 작성했는지 여부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은 자기가 단독으로 했는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키는 이제 손준성, 물론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손준성 검사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그 논란이 좀 이렇게 진행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에 초점을 맞춰서 개입했느냐 안 개입했느냐의 문제보다는요. 네. 폭발력 과연 검찰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국민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이 헌법에 어떤 공정하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이 이렇게 수사해라, 처음부터 처벌할 의지를 가지고 고발장까지 만들어서 상대 진영에 이것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느냐 안 개입하느냐로 가면 정치적인 공세밖에 안 되죠. 그럼 정치적인 논쟁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본질은 흐려지고 검찰의 어떤 직무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연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고발장을 만들어서 특정 정당의 또는 특정 일반인을 찍어서 이렇게 수사를 하겠으니 수사 고발장만 일단 넣어달라, 이렇게 행위하는 자체가 얼마나 중대한 행위인가, 이걸 먼저 밝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그 수 부분 있고요. 반드시 밝혀야 되는 네. 부분이고 윤 총장의 개입 여부도 함께 밝혀야 되는 부분이긴 거기다가 하죠. 네.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손준성 검사가 과연 최측근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네. 얘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해서 그 자리에 이제 발령을 정책관으로 냈다면 발령이 났죠. 발령을 네. 냈다면 최측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때는 윤석열 사단은 전부 다 좌천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가까운 자리에 그 인사 발령을 냈다. 그러면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과거 판사 사찰 의혹이 있을 때 한번 관련 인물로 지목이 되면서 세간의 집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그 징계위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묻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당성 좀 얘기하실 건지. 징계위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요? 네, 사실대로 잘 증언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 황당하고 그래서 사실도 아니고 자기도 한 게 없기 때문에 해명할 것조차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사실 무근이고 그래서 더 황당하다라고 손준성 전 정책관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 역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 지원대에 전달을 했다. 그리고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억이 없다라고 일단 김웅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어떤 제보들이 왔고 뭐 수백 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손준성 그 검사와는 동기이기 때문에 뭐 연락을 주고받은 건 있지만 어떤 자료들이 오가고 또 어떤 고소장이 고발장이 오가고 했던 것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입장을 지금 관계자들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 역시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해명한 바에 따르면은 그 총선 때나 이럴 때 당에 흔히 들어오는 제보들이고 그것을 이관하고 이첩한 문제라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진 바도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되면은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자, 김웅 의원 당시 여러 개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 법률 지원에 넘겼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 얘기 들으셨겠지만 고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작성됐지만 전달 안 됐거나 혹은 실제로 일상적인 제보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약간 뭐 그 고발장이나 이제 이런 거 보면 약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한편으로 약간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만약 이 고발장 자체를 작성했다고 하면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적인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다리 건너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당시 미래통합당이 전달을 하려고 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발장 자체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재잖아요. 네. 그리고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고발의 여건이 되지 않아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사인이었다고 한다면 네. 고발했을 거예요. 네. 근데 총장의 지위가 있고 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제 김건희 씨하고 장모가 있으니까 고발할 수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고발할 마음이 있어도.
그래서 이걸 미래통합당에서 왜 만약에 정말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왜 고발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의문이 좀 제기가 돼요. 그런데 김 의원이 사실 좀 명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전달이 이런 고발장이 안 왔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본인의 기억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고발장이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왔는데 뭐 별거 아니라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기억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건 김웅 의원의 해명을 보면 제보를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받는데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그 방을 바로 폭파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일이 다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못한다라고. 아니 기록이 안 남았다 하더라도 연수원 동기잖아요. 네. 손준성 검사가. 그럼 손준성 검사가 SNS를 통해서 했던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고발장을 줬다고 한다면 본인이 기억하겠죠. 근데 주지 않았으면 준 적이 없다. 이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법원에서 증언하고 그럴 때도 뭐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났다고 하면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의 취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너무 흐릿하다. 흐릿하다. 예, 뭔가 여지를 남기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는 황당한 일이라고 일단 다 잘랐어요. 네. 그런데 김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 의원이 좀 명백히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보 이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일반 그 사인이 이렇게 제보 이첩을 했을 때의 문제죠. 검사가 특정 당에 제보 이첩하는 일은 법률상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검사는 제보 이첩을 받는 기관입니다. 절차대로. 그런데 어떤 제보를 받으면 본인들이 인지수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들어오거나 인지수사로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건데 인지수사를 하면 된 일을 특정 정당에게 이렇게 고발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제보 이첩하는 것은 법률상 상정하기 어려운 행위이기 때문에 제보 이첩이라고 이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네. 왜 그러면 안 되냐면 검사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해서 이게 불기소 처분을 할지 기소를 할지 심판이 특정 사람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뢰해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 자체가 수사의 결과를 못 믿게 하는 불공정 시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법률에서 상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수사를 해달라고 하거나 우리가 봤더니 수사의 가치가 있다면 수사를 하면 되는데 수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인지수사를 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사건을 만들어서 가져다 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 의반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이게 제보 이첩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민심들이 혹시 검찰과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해서 전체 검찰은 아니겠죠. 일부 검사와 일부 야당이 결탁해서 이렇게 특정 정치적인 인물에 대해서 죽이는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는 지금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어떤 고발장을 줬다는 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단순 제보들이 자연스럽게 이첩되는 그런 법률 지원단에 이첩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을 통해서 당에 어떠한 이첩을 하려고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거 이제 이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손 검사의 장인 되시는 분이 김광림 의원이라고 삼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나가려고 하시다 경선에 탈락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김웅 의원은 이제 막 송파에 출마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은 4.15 총선 직전에 가장 핫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그 야당의 어떤 이해관계에 연관이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핫한 아이템들, 뭐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이런 아이템들을 사용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득을 보기 위해서 고소 대상자들은 보면 전부 다 그 열린민주당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지금 후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당 간의 선거를 위한 어떤 다툼이지 윤석열 총장하고
이 사람이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큰 관련성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포커스가 집중돼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 검사는 현재 검사 신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소장을 작성한 게 뭐 지금 작성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맞다면 사실은 그런 사람이 검사로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라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이라면 오히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수사를 하라고 해야지 뜬금없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이걸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홍준표 의원 조심스럽지만 윤 전 총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검 범죄 정보 분석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직속 보고기관이에요. 그걸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넘겨줬다고 하는데 그래 되면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또 총장이 양해 안 했다 이러면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겠죠. 윤석열 총장께서 후보께서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직접 밝혀야 될 얘기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시에 한 종교단체와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 카메라 기자들이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혹시라도 윤 전 총장이 오늘 아침에 이 예방을 하기 전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뭐 입장 발표라든지 아니면 윤 전 총장의 모습이 드러나면 현장 연결해서 한번 현장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근데 직접 밝혀야겠죠. 이렇게 중대한 사안 같은 이미 부분이죠. 밝힌 거 아닌가요? 윤석열 총장이 관계 없다라고 저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관계 없다.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대변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사실은 검찰총장을 하는 동안에 누구한테도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알았다면 뭐 이제 밝히라는 공세가 충분히 타당한 것이고요. 몰랐다면 뭘 더 이상 밝히느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든 누구든 이 사실관계를 누구도 지금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발장을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가 써준 것인지 아니면 김웅 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또 일부를 한 것처럼 또 뉴스버스에 보면 약간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요. 김웅 의원의 반응 중에 뭐 그런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알았느냐 이걸 추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바로 그냥 윤석열 전 총장으로 들어가니까 윤 전 총장은 지금 한번 일단 해명을 했는데 뭐 좀 이따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결국 스포트라이트는 윤석열 전 총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윤석열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 뭐 정치 공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누구에게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단순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설득력이 있으려고 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고 손준성과 본인의 관계랄지 그럼 왜 이게 고발을 내가 사주를 할지 청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한다 이거죠. 단순히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면 사실은 국민할지 언론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떠한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아느냐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밖에 할 수가 없고 제3자를 통해서 나오는 뭐 대변인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 당시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치 공작이냐 아니면 그냥 해프닝이냐 이게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봤더니
반대 입장의 기사들이 꽤 실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치 공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들. 당시에 굉장히 윤 전 총장 수세에 몰려 있었고 반드시 그 수세에서 좀 벗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추정의 기사들이 좀 실려 있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밝혀야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제가 좀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고발장 내용이 별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론에서 엄청 나왔던 이야기고 그리고 사실은 뭐 명예훼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또는 뭐 선거에 관련돼서 해갖고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야당에서 고발한다고 해도 이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어떠한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나요? 더군다나 그 당시 검찰 자체는 네.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의 인사로 인해서 식물총장이면서 검찰을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물론 이제 그 뉴스버스 얘기는 이걸 검찰이 이미 현 정부하고 추미애 전 장관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선 검찰청이 아니고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에게 수사를 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 의도였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발장 자체가 만약에 이게 청탁위한 고발이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순수하게 고발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뭐 도움이 된다랄지 아니면 어떤 총선의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뭐 명예훼손이랄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에 이미 다 나온 얘기고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이미 뭐 언론에서 계속 서로 야당에당 반박하고 그랬던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뒤집기를 시도한다랄지 더군다나 총선 직전에 이것이 됐다고 한다면 제출이 총선 전에 고발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총선으로 고발되면 배당해야죠. 수사 착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단지 수사를 해야 할 입장에서 고발을 청탁한 것 자체는 정말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이게 고발이 들어갈 경우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은 총장이 이제 뭐 여당을 공격한다 오히려 여당을 수사한다 이래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었던 때인데 야당에서 마치 총장을 편드는 고발이 들어갈 경우에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총장이 야당 편든다고 이게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입장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어제 밝힌 윤 전 총장 대변인의 캠프 대변인의 입장입니다. 명백히 허위 보도이고 날조 그리고 경선을 앞두고 윤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음모이자 정치 공작의 소산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보도를 즉각 활용해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이 수상한 만큼 배후 세력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경진 특보 목소리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윤 총장 몰랐다. 손준성 검사도 그런 사실 전혀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윤석열 후보 흠집 내기 하고 국민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어떤 정치 공작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작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뭐 수사라든지 또는 검찰 감찰 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터인데 예? 일단은 조작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도 어제 보도를 들으셨을 텐데 보셨을 텐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런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 이건 뭐 기억에도 없고 사실 자체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후보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김웅 의원 역시 배후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밝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의 자료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고발장 그리고 실명이 들어가 있는 뭐 판결문 뭐 이런 것들 어디서 나왔는지 이건 밝혀야 된다. 그리고 불법 입수한 자료로 보인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과거 손 검사를 압수수색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자료 중에 일부가 뉴스버스 쪽에 갔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찰을 했던 그 감찰부에서 좀 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저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가 주고받은 SNS를 이진동 발행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우리 둘이 주고받은 SNS를 제3자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출처가 어디겠어요? 저 아니면
상대방 사실은 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그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둘 다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것도 검증해봐야 되지만 그렇게 따지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 압수수색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그 압수수색은 한동수 감찰부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동수 감찰부가 지금 또 이걸 감찰한다고 맞습니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일단 이 출처와 관련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이지만 그거는 여튼 그 압수수색 자료일 가능성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뭐 두 번째 정도라면 혹시 또 뭐 김웅 의원이나 뭐 이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가능성이고 아직 그건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처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감찰하면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손준성 검사의 그런 포렌식과 관련된 아니면 이제 그 안에 있던 그런 문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정말 제보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견제 세력이 제보할 수 있던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했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이제 사견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SNS는 서로 둘이 주고받은 거잖아요. SNS에서 주고받은 것까지 국민의힘 쪽에 있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압수 과정에서 SNS 서로 주고받은 내용, 그다음에 그 내에 있던 고발장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굉장히 SNS는 둘 사이에 내밀한 건데 이거 자체가 김웅이랄지 손준성 의원이 제보했을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검찰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가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우리가 강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배우설에 대해서 손정혜 변호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누군가 정치적인 의도로 배우로서 이거를 이제 언론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공작 목적이냐 허위 사실을 기초해서 의혹을 제보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비행위가 있다, 중대한 비행위가 있으면 누구라도 이것은 언론에 알리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라는 거는 없는 사실을 가공해서 허위로 조작해서 이렇게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당한 공익제보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검사나 검찰 관계자가 뭐 수사 비밀이라든가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이렇게 제보했다라면 그 사람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지금 검사들의 각종의 어떤 비행이라든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징계가 되거나 처벌되는 전례들이 과거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요번만큼은 검사가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그런 행위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지금 입고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빌미를 제공할 만한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비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응당한 처벌과 감찰 그리고 징계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보도, 최초 보도한 그 매체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진동 발행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웅원의 그 공익제보라는 건 좀 어폐가 있는 듯합니다.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검사, 총장의 오른팔 그리고 복심 이렇게 불리던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그 김웅 의원이랑 그렇죠. 둘이 연수원 동기라는 거죠? 네, 그럼 공익제보냐 소위 청부고발이냐인데 저희들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획득한 것입니다. 취재원의 신뢰 검증도 하고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에 받았다는 걸 명확히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예정돼 있고요. 그 고발장에 포함돼 있던 분들의 어떤 피해 사실 적시 내용 이걸 보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발장 내용을 분석하는 추가 보도들이 예고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진동 발행인 같은 경우에는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에 받았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또 파장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고발장을 분석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발장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그 당시에 알려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건 그런데 만약에 김웅 의원이 자, 이 고발장을 그 손준성 검사가 보내왔을 때 그러면 김웅 의원이 보면 아니 이걸 왜 검사가 다 검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금방 알잖아요. 이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저는 김웅 의원이 만약에 받았다면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 받았으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자기 동기니까 네. 최고위원선 동기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이 받아서 그걸 당에 전달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범죄 행위를 자기가 매개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웅 의원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진동 발행인이 이제 뉴스버스를 통해서 저걸 추가로 만약에 후속 보도를 했을 때 그 사실 여부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웅 의원과.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아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약간의 가공이다 하는 것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10시에는 지금 윤 전 총장이 종교단체를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현장 모습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이 이 한국기독교회관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10시가 되면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기 때문에 10시보다 조금 전에 반드시 윤 전 총장은 이곳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자리에서 과연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낼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저 검정색 승합차가 윤 전 총장의 차량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윤 전 총장의 모습이 맞다면 윤 전 총장의 모습이 아니군요. 네, 어쨌든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희는 정치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막말에 대해서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군요직을 지낸 전직 장성들이 윤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좀 속되게 표현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전 장군답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별까지 다신 분들이 하는 모습들이 참 팔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격한 표현을 쓰시네요. 격하게도 될 것 같아요. 속되게 말하면 이 별값이 똥값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사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당사자들의 입장 한번 CG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장성은 이미 이전 정부 때 장성이 된 사람들이고 문 정권이 뭐 시혜를 줬다, 뭐 배신을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전 근대적인 발상이다,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봉건 시대도 아니고 죽은 섬기는 가신도 아니면서 또 한 대한민국 군대는 민주당의 군대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다른 예비역 장성 어떻게 비판하는지 보시죠. 자, 정치적 중립을 지킨 장군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에서 근무를 했던 이 장성들이 여당을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 캠프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권 또 여당의 의원들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 반성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 메시지 보셨습니까? 사실 윤건영 의원이 지금까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받았었는데 저분이 의원 되시고 나서 하시는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게다가 저런 자극적인 발언들이 옛날 같으면 이제 저런 자극적인 발언들을 하면 사실 크게 사과하거나 정치권에서 이제 문제가 크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발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현재의 그 정치 상황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런 점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재는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지휘 산하를 직접적으로 받는 군 장성들이 어떤 정치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정치적인 중립 의무라든가 어찌됐든 명령체계에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될 대통령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해서 좀 불편한 심경은 있는 거는 인지상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면 윤건영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이제 상대로 만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저렇게 표현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에서 허용하는 정치적인 활동이고 캠프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개인의 또 선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부적절하다, 배신행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에 앞서서 제도가 허용하는 것이 또 뭐 사람이 선택하는 것까지 막진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장성들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뭐 전직 검찰총장이라든지 감사원장들, 일단 사정기관의 수장들도 지금 현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쌓여서 저런 부적절한 표현이 등장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밖에서도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한 원로 철학자 김영석 교수를 겨냥해서 오래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공격했던 이 정철승 변호사가 해명을 내놨는데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늘 적정한 수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불안하게 운을 띄웁니다. 자, 고대 로마의 귀족 남성들은 더 이상 공동체의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생을 마쳤는데 이를 존엄사라고 불렀다. 그 나이가 대략 70대 중반이었다고 한다. 요즘 나는 약 80세 정도가 그러한 어떤 적정한 수명의 한도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100세 넘게 장수하시길 기원드리는 우리 사회의 귀하고 존경스러운 원로 어르신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뭐 이제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정신 세계가 완벽한 상태에서 이제 나이를 드는 과정,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게 그 객관적으로 이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나이하고는 상관없을 때도 많아요. 네. 뭐 70세이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90세이면서 또는 100세이면서도 완벽하게 정말 그 어떤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이라는 기준으로 그 분류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요새 지금 뭐 80세, 90세 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정 수명이라는 그 이상한 개념을 들고 나와서 자기가 80다, 이건 그야말로 완벽하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한데 그걸 SNS에 저런 식으로 공개하는 거, 저거는 뭐 거의 폄하 발언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101세 김영석 교수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모습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나이 들게 되면 뭐 기억력이 없어지죠.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좀 쇠퇴하는가 보다, 늙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건 기억력이 아니거든요. 사고력은 창조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사고력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신체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막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욕설을 연상케 하는 GSGG 이 단어를 사용해서 논란을 일으킨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화면 보시죠. 저 김승원 늘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쓰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장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의 따끔한 질책 마음속 깊이 새기고 좋은 정치하는 김승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논란이 됐던 건 GSGG라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의미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GSGG가 본인이 나중에 해명을 했잖아요. 네. 뭐 Government Service General Good 뭐 이런 거에 약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의 해명대로라면 사과할 이유도 없고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가서 사죄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국가가 일반적인 그 어떤 선의에 일반 봉사한다.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뭐 봉사한다. 그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좋은 말에 대해서 왜 본인이 사과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 정말 이 사과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본인이 이 해명했던 부분 이거는 변명이었다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저 사과를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김승원 의원이 이제 판사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GSGG 관련된 그런 글을 올린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사과 과정을 보면 제가 뭐 이건 뭐 초등학교 수준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할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GSGG에서 문제가 있다고서는 정식 사과를 했잖아요. 박병석 의장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죠. 근데 아까인 것처럼 뭐 이니셜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과문을 올린 거 보니까요. 자기 어떤 정치적 업적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뭐 이번 일은 잘못됐고 그렇게 업적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저하고 일을 해주셨던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사과가 아니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업적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초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떤 정치적 수준이랄지 자질이 있어서 이건 전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는 그런 한 예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징계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인지 이준석 대표도 다시 한번 이 GSGG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대표께서 어쨌든 후퇴하신 모양새 아닙니까, 원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또 이제 불만이 있는 분들, 또 윤호중 대표께서 GSG 같은 소리 안 들으려면은 저는 당연히 이 협상의 결과를 좋게 해석해서 홍보하셔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GSGG라는 표현을 이준석 대표가 쓰자 민주당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논평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막말이 도를 넘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김승원 의원의 공개 사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구태여 문제 발언을 끌어들여서 여당 원내대표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다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와중에 잠깐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장의 모습인데요. 기자들의 질의가 없는군요. 아니, 기자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기자들만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지금 참모진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고 올라가네요. 자, 지금 윤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궁금해서 저희가 아침에 카메라 기자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현장에 보냈는데, 취재 기자들이 저 자리에 취재 기자는 안 보냈나요? 없었나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 없이 지금 일단은 그 회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방하러 올라갔고요. 아마 내려오는 길에는 또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한번 계속해서 저희가 좀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 전 총장의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 잠시 뒤에 확인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 막말 논란 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승원 의원이 어떤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욕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GSGG 얘기할 때는 비판을 안 하다가 이준석 대표가 그 GSGG를 인용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비판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입니까? 아니면 GSGG에 대한 비판이냐? 근데 적어도 GSGG에 대한 비판은 아닌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준석 대표가 뭘 인용하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건 대단히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GSGG를 처음에 해석을 못해가지고 방송에서도 직접 말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한참 고민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애들이 본다. 애들이 저한테 GSGG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들 욕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적인 공간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품격을 지키거든요. 정치인들에게 품격을 좀 지켜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유준수 대표의 유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막말을 안 하면서도 막말을 인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반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저 말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한준호 대변인이 저 얘기를 하지 않았어야죠. 오히려 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김승원이를 다시 소환하는, 민주당의 어떤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소환하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말이었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의 덫에 민주당 대변인이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역선택 논란이 날이 갈수록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갈등에 기름을 부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을 큰 격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23%, 유승민 의원이 15%, 반면 윤 전 총장은 5%입니다. 언제나 윤 전 총장이 항상 그 맨 앞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이름을 올렸는데 격차가 뭐 유승민 전 의원과는 3배 정도, 그리고 홍준표 의원과는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 때문인지 홍 의원의 지지율도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이어지고요. 이낙연까지는 흔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봤던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준표 의원이 등장을 했고 수치도 10% 굉장히 두 자릿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2030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다 이런 평가가 따르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도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홍준표 그 예비 후보로 이제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두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가 있었는데 조금 흔들리는 지점에 있는 분들이 대안을 찾고자 홍준표 예비 후보에 갔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좀 오른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캠프하고의 갈등 시점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때 홍준표 예비 후보가 좀 지지 발언을 해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2030들의 민심을 받을 만한 어떤 언사를 구사를 했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좀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의 가치가 있을 만한 소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이제 좀 두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결과를 보고 지금 권선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즉 대들이 지금 굉장히 개입을 해 있어요. 지금 사실상. 그래서 조사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역선택 얘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소위 대들한테 좌표를 찍은 거랑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 측은 역선택을 위한 좌표 찍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 의원은 이게 역선택이 아니라 확장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공은 이제 선관위원장인 정홍원 당 선관위원장의 결정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정홍원 당 선관위원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는 기추인된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각자의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서 이 논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안도 성안이 된 것이 없고 확정되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마치 뭐가 안이 있고 또 뭐 이런 방향으로 간다 저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 좀 열심히 객관적인 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주 그 험한 말을 하는 것은 품위가 손상된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 이제 당 선관위원장도 결론을 이제 조만간 금명간 내리겠습니다만 어제도 전문가들 6분을 불러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뭐 2대2 이렇게 뭐 유보 찬성 반대 이렇게 갈렸다고 하거든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소식도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지사에게 경기지사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글 보시죠. 대선을 위해서 도정 질의를 조퇴한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도 경기도 도정 질의 도중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라졌다. 경기도 등에 확인한 결과 이 지사의 조기 퇴근, 조퇴 사유는 대선 경선 첫 1대1 토론 준비 때문이었다. 이 지사의 마음은 온통 대선이란 콩밭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지적들은 어제 오늘 나온 지적들이 아닙니다. 과거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 역시 이 지사를 비판했었는데 자, 이상민 위원장의 발언과 당시 이 지사의 해명 이어서 듣겠습니다.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대선 경선 TV 토론의 참석 위해서 저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근데 아까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대선에 출마하느냐 선택을 하면 경기도지사직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출마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지사직 유지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 하고 싶으면 전력 질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지사 일은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차에 대해서도 공개하는데 연차 공개 않잖아요. 네. 그런 연차 공개를 하게 되면 도정에 굉장히 소홀했다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지사 슈퍼맨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그럼 경기도지사도 엄청 잘하고 그다음에 대권 후보로서 선거운동도 제일 잘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선택할 그러한 사람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선이 끝날 때까지 이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그거에 의한 어떤 도정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도정의 피해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선택을 했잖아요. 도정질의 하다가 TV 토론 나갔거든요. 선택을 한 거죠. TV 토론이 우선이라고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 의회의 이 도의원들도 이지사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사의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 없습니다.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정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무심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도지사직을 사퇴해라라는 주장을 여기저기서 심지어 우리 당 내에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지사를 사퇴하는 것이 과연 경기도정에 도움이 되는가? 뭐 지사 찬스 얘기도 하지만 뭐 저로서는 사실 지사 리스크가 더 많은 거죠. 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도 비판에 동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존경 안 합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우리 인사들께서 도정 질의를 참석 안 하고 토론에 참석했다고 지금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입니까? 이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의를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지 못한 그런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안에서라도 이런 구태적이고 정말 적폐적인 반민주적인 이런 행위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뭐 법률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유지하는 것은 3개월 전까지는 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법률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얼마나 또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주제 갑니다. 마지막 주제 김연아 아사다마오. 자, 선수 시절은 물론이고 은퇴 후에도 라이벌로 불리던 두 사람입니다. 전성기 시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라이벌인 두 사람 은퇴 후에도 굉장히 또 두 사람이 비교돼서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일본의 언론 매체가 피겨 스타 아사다 마오의 근황을 전하면서 라이벌이었던 이 김연아 씨를 함께 언급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약간 김연아 씨에게는 조금 좀 불편한 어휘들이 좀 등장해서요. 네. 일단 이런 언론 보도의 표현이 좀 놀라울 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성적 희롱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될 소지인데 하필 아사다 마오는 친근감이 느껴진다라고 하고, 우리 김연아 선수에게는 뭐 새끼가 넘친다 이런 희한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네. 팬들 입장에서는 속상합니다. 칭찬의 의도라고 하더라도 적절하진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워낙에 일본에서도요 아사다 마오하고 김연아 선수를 많이 비교해서 경쟁하고 보도를 할 때 꼭 옆에 같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은퇴 이후의 활동도 저렇게 이제 나란히 사진 같은 것들 게재하면서 표현도 이제 저렇게 서로 비교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저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더라고요. SNS를 보면요, 뭐 기분 나쁜 표현이다. 레전드 선수한테 섹시라니 이거 좀 부적절하다. 김연아를 놔달라. 한국 네티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네티즌들도 그만 엮여라. 은퇴하고 잘 사는데 왜 자꾸 건드냐. 외모 칭찬 기분 나쁘다 이런 반응이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자 두 사람 잘 살고 있는데 은퇴한 후에도 계속 비교되고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쨌든 만의 표현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사람 모두 은퇴 이후에도 뭐 잘 좀 사셨다, 좋은 삶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신통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